안녕하세요. D팀 홍기용입니다. 이번 수원 화성을 거닐며 프로젝트를 생각한다라는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사실 이 자료는 한 5년 전쯤에 비슷한 주제로 한번 발표를 했던 자료예요. 그때 분위기가 좀 좋았고요. 그래서 좀 더 다듬어서 그 당시에는 수원 화성에 대한 단순한 소개였는데, 여기서 프로젝트라는 거를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강의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본 화면은 수원 화성에 있는 방아수리정이라는 호수 연못 앞인데요. 보시다시피 예쁜 곳이에요. 한번 쭉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주제는 프로젝트라는 내용을 가미하긴 했지만 대부분 다 수원 화성에 대한 소개 자료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거고요. 편하게 그냥 재밌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수원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6단계로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 축성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다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 프로젝트를 한 번, 두 번은 하셨을 거고요. 보통 대여섯 개는 하셨던 분들일 거라고 생각돼요. 먼저,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해왔던 프로젝트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프로젝트의 정의에 대해서 한 번씩 미리 생각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동영상 강의를 잠깐 멈추고 프로젝트가 뭘까? 프로젝트의 정의라는 거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죠. 다들 생각해보셨죠? 해보셨던 걸로 알고 있고 직접 한번 들어봤으면 싶은데 아마 제가 듣진 않아도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고 한번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프로젝트의 정의에 맞을 거예요. 이거는 프로젝트한 대충 이런 걸 거야 라고 하셨던 것들이 틀리진 않을 거고요. 이게 다 맞을 건데 PMI에서 PMBOK에서 말하는 프로젝트의 정의는 유일한 제품 서비스 또는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한시적인 활동이라는 걸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라는 정의를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크게 세 가지 특성을 계속 어떤 정의든지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프로젝트는 유일하다. 첫 번째. 모든 프로젝트는 똑같은 프로젝트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모든 프로젝트는 유일한 프로젝트다 라는 게 첫 번째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프로젝트를 왜 하는가, 프로젝트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프로젝트는 반드시 시작과 끝을 갖고 있는 활동이다 라는 걸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도 정의를 한 모든 것들이 유일하고 목적을 갖고 있고 한시적이다 라는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정의는 그렇다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프로젝트는 너는 프로젝트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것들을 현실화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곧 프로젝트다. 즉,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커다란 프로젝트이고 살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프로젝트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좀 더 잘 수행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원시 인류가 메모드를 사냥하던 그 이전부터 우리들은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해 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뭐 그때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진 않을 거고요.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다 날아갔을 텐데 그 와중에서도 몇몇 개의 결과물들,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이 현재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했었던 이런 행위들도 다 성공한 프로젝트로서 남아 있게 됩니다. 특히 아폴로 프로그램은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도용 또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항상 되고 있는 건 아폴로 프로그램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프로젝트의 특성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제로서 활용되고는 있는데, 저는 아폴로 프로그램 말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을까? 라는 거를 한번 떠올려 봤었고요. 그 와중에서 우리 동네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수원 화성이라는 것들로서 프로젝트를 설명해 볼까라는 걸 준비해 본 거죠. 수원 화성은 정말 독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선시대 때 많은 건축물들이 있었고, 또는 성이라는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산성, 읍성들이 많았을 텐데, 성이라는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나 또는 다른 건축물들을 비교해 봤을 때 독특한 무엇인가가 분명히 존재하는 프로젝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분명히 여기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한 거죠. 그러면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를 그냥 가볍게 말해 본다면, 수원 화성 프로젝트를 쭉 이야기 듣다 보면 프로젝트를 왜 해야만 하는가, 성공을 향한 열망이라는 부제를 생각하긴 했는데, 프로젝트는 목적을 가지곤 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열망이 얼만큼 큰가 라는 게 프로젝트 성공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누가 수행하는가, 단지 그냥 수행자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참여자의 마음가짐이 하려고 하는 열망에 얼만큼 부합하는가 라는 것도 프로젝트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의 힘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수행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일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 일을 수행하는 것과 단지 WBS에서 나보러 일을 하래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하고 어떠한 차이가 주어지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보편타당한 상식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유일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테일러링이라는 프로젝트 수행할 때 우리 프로젝트에 맞도록 맞추는 작업들도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출물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만들어야 돼요 라고 만들곤 있지만 그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디에 쓰이게 되는지도 수원 화성 프로젝트를 쭉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것들로 보고 있는 거죠. 한번 말은 이렇게 이런 시사점이 있어요,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그냥 수원 화성에 만들 때,
수원 화성 축성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편하게 들어보는 것도 재밌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원 화성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 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수원 화성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던 분이 계실까요? 한번 나는 수원 화성에 자주 가봤다, 아니면 한 번은 가봤다 하시는 분, 또는 가진 않았지만 뭐 얘긴 들어본 것 같아,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걸 얘긴 들어본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저는 동네가 가깝기 때문에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은 다니는 곳인데요. 그 한 바퀴 돌다 보면 행리단길도 있고 수원 통닭거리도 있고, 그리고 성곽 자체를 돌아보는 그 시간 자체가 풍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책이라든가 정말 좋은 곳입니다. 한번 추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들어보시고 시간 되면 주말에 한번 가족들이나 연인들 손잡고 한번 둘러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수원 화성에 대한 큰 조감도이고요. 그 특징들이 몇몇 개 있어요. 수원 화성은 둘레를 삥 둘러보면 5km가 좀 넘습니다. 5.5km 정도 되고요. 화성, 성이잖아요. 성벽의 높이는 4에서 6m, 평균 4에서 6m 정도로 쌓여 있고, 이 넓이를 쭉 차지를 하다 보면 130헥타르가 있습니다. 화성, 성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그 군사적 목적이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궁이라는, 임금이 머무는 궁이라는 게 성 안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이 수원 화성이 좀 다른, 성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안에 궁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적을 맞서 싸울 때는 항상 산성이었어요. 산 높은 곳에 성을 쌓고, 그리고 외적들이 산을 올라갈 때 지리적인 이점을 통해서 적을 물리치는, 그래서 적을 막기 위한 성은 남한산성, 북한산성, 독산성, 온달산성, 다 산성을 지어서 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지에 군사들은 다 위로 올라가고 평지에 백성들만 남았을 때에 받는 그런 손해도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징적으로 두 번째 특징은 산성이 아니라 평지에 성을 쌓았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과 다른 점이 있다면, 보통 성이라고 하면 삥 둘러서 좌우 대칭으로 하거나 거의 기본적으로 대깔꼬마니 같은 형태를 취하는데, 수원 화성인 경우는 각각의 이런 건축물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지어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도 없진 않겠죠. 다 제각각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원 화성을 보면, 좀 더 한번 보면, 수원 화성의 넓이가 130헥타르라고 적었는데 그 넓이가 얼만큼 될지 잘 몰라서 흔히 알고 있는 에버랜드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에버랜드에 있는 넓이와 동일하지 않죠. 비슷한 넓이입니다. 한 바퀴 삥 둘러봤을 때 뭐 2시간 정도 걸리실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에버랜드만한 크기의 성에서 외적이 들어왔을 때 임금도 있으면서 외적을 방어할 수 있고, 그리고 물과 우물과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2024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16개의 문화유산이 있고요. 수원 화성은 1997년에 5번째로 문화유산에 지정되었습니다. 석굴암, 팔만대장경,
그 다음에 종묘, 창덕궁, 경주, 고인돌 지구, 화산, 제주도 화산, 그 다음에 그 조선 왕릉, 하회마을, 뭐 요런 것들, 산사 쭉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가야시대 고분까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제가 설명드릴 화성은 15번째의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 한번 쭉 둘러보시고요. 질문. 자, 다른 15종의 문화유산과 수원화성이 독특한 차별이 하나 있다면, 다른 15개를 봤더니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 중에 수원화성은 다른 놈들하고 좀 달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설명을 드리면, 문화유산의 등재 기준인데요.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려면 역사성이나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본래대로 모습을 유지하고 관리되고 있는가. 그 본래에 있는 모습과 전혀 달라지게 막 꾸며가지고 하는 것들은 문화유산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한국전쟁 때 수원화성의 대부분이 다 포탄에 날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주장을 했죠. 이게 사실 말이야, 복원은 했어. 복원을 했는데 진짜하고 똑같아. 내 자신이 있어. 진짜 이게 처음에 만들었던 거하고 똑같이 복원했어. 믿어줘. 라고 했고, 유네스코에서도 정말 똑같이 만들었네 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고 이게 진짜와 똑같다 라는 걸 증명을 무엇으로 했냐면, 조선 왕실 의궤 중에 화성 성역 의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선은 기록의 문화였었고, 화성 성역 의궤라는 거는 화성을 지을 때 그 당시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담아놓은 문서입니다. 서두, 본편, 부록 해가지고 총 10건이 있고요. 그 10건의 내용을 차츰차츰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우리 프로젝트하고 많은 게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단 목차 나오고요. 그리고 일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뭘 했고, 그리고 이 성곽을 만들 때 주고받았던 문서들, 그런 것들도 다 정리해놨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와 관련돼 있는 관리자들 이름하고 업무들도 다 적어놓고, 그리고 설계, 성을 쌓기 위한 설계는 어떻다라는 상세한 내용들도 다 있고, 그리고 그 설계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작업을 했던 작업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화성 성역 의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화성을 다시 한번 복원할 때 그대로 이거를 바탕으로 만들었었고, 그게 인정을 받아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15가지와 다르다라고 말은 했지만, 유네스코 전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이런 적은 없을 거라고 감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뽕이 차올라서 야, 이거 우리가 잘 만든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사실 겉에 내놓고 보면 별것도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때 와서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들이나 다른 데서도 이 화성에 대해서 평가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평가들을 한번 추출해서 조사한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군사 건축물의 뛰어난 모범이다, 예쁘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유럽과 극동아시아의 성재의 특징을 통합했다. 이게
유럽은 유럽만의 성의 특징이 있고 중국은 중국만의, 일본은 일본만의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여기 지어진 걸 보니까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네. 그리고 성곽들의 건축물들이 동일한 게 없고 각각 다 예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뻔한 얘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성을 만들 때 자, 성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를 충분히 활용했다는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 그냥 성 만들 거야. 기존에 만들었던 거 다른 성들 보면서 이번에 만들어 봐. 그런 게 아니라 자, 성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지? 다른 나라에서 성 만든 거 찾아봐. 중국은 어때? 일본은 어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장점으로 가져야 될 것들은 어떤 걸 갖고 올까? 라는 거. 그리고 보니까 뭐 평지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쪽에는 산도 이렇게 있고 여기는 물도 이렇게 흐르고 여기도 언덕이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성은 이렇게 두를 때 각각의 특성에 맞게 얘는 이렇게 짓고 얘는 큰 문이 있으니까 이 문을 찾기 위해서 이쪽에는 포대를 만들고 이쪽도 포대를 만들고 양쪽에서 살 수 있고 중간중간마다 포도 있지만 사람들 병사들이 쉴 수 있는 방도 다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지역 그 환경에 다 맞춰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만든 것이 없고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이때는 어떨 거야. 그러면 그 전투를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한 것들이 그대로 나타났다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화성을 어떻게 쌓았을까? 그 당시에 뭐 잘 쌓았겠죠. 자, 그러면 축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이에요, 성. 기본적으로 돌로 쌓았죠. 돌로 쌓았는데 잘 보면 밑단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이런 대포를 쏠 수 있는 큰 건축물들은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문을 감싸고 있는 옹성, 성문이 있으면 바로 저기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둘러가지고 직접적으로 못 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옹성 같은 것들은 벽돌로 쌓았습니다. 화강암과 벽돌의 차이를 보면 전에는 대포가 슝 날라와서 화강암을 때리면 대포에 맞아 죽는 병사들보다 화강암 돌이 튀어가지고 그 돌에 맞아 다치는 병사들이 더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기단 같은 경우는 화강암으로 두르고 적들도 대포를 퐁 쐈을 때 내가 대포를 쏘는 장소는 적들도 대포를 같이 쏘겠죠. 입구를 뚫기 위해 대포를 맞는 곳에는 벽돌을 만들어서 쌓았습니다. 이렇게 크게 화강암과 벽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료를 뒤지다 보면 처음에 설계를 맡은 정약용은 벽돌을 많이 쓰자. 처음에는 벽돌을 많이 쓰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자, 벽돌로 술러. 왜냐하면 벽돌 좋아. 우리는 대포를 상정해야 돼 라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설계를 가지고 계속 또 보완하고 하는 과정에서 벽돌은 아닌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가 기후가 습해서 벽돌이 그렇게 단단하게 잘 되지가 않아. 그리고 중국은 계속 벽돌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걔네는 잘하는데 우리는 이제 벽돌 기술을 배워가지고 해야 되는 시기라 야, 이거 쉽지 않아. 쉽지 않고, 이거 만드는 때 비용이, 야, 이만한 돌 가지고 이렇게 싸면 얼마면 되는데, 그거 쫄쫄쫄쫄 벽돌 만들어가지고, 만들고 굳히고 다시 쌓고 하는 거 돈이 더 들어. 그래서, 이거 말고 화강암 얘로 한번 많이 쓰자. 같이 쓰자. 그리고, 봤더니 저쪽 산에,
수원 화성을 두르고 있는 큰 위치 중에 있는 여기를 봤더니 여기에 화강암 광산이 발견됐어. 야, 여기서 가져오면 돼. 이제 자료도 있으니까 요걸로 하자. 라고 해서 이렇게 초반에는 설계가 변경이 되고 그리는 와중에서 벽돌과 화강암을 같이 만들어서 성을 쌓게 됐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이게 2, 3년 계속 지나면서 마지막에는 벽돌을 많이 활용하는 것들을 보아 처음에는 벽돌 쌓는 기술이 별로 없어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조선도 벽돌과 관련된 기술을 많이 배웠구나 라는 것도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4에서 6m, 20척의 높이로 성을 쌓았습니다. 처음에 설계에는 25척을 쌓자라고 했었습니다. 25척을 쌓자라고 했는데 야, 뭐 25척씩이나 쌓아. 그냥 20척만 쌓아. 그래가지고 20척으로 조정된 걸로 나오고요. 처음에 설계는 이것보다 더 높았다. 하지만 비용 때문에 야,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라고 낮췄습니다. 근데 성이라고 하면 뭐 높다랗게 돼가지고 병사가 넘어가기도 힘들고 그렇게 해야 뭐 효과가 있지. 뭐 이거 그냥 뭐 훅 건너뛰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이전까지의 큰 그 수원화성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거의 성이라는 거의 공성전이라는 거는 일단 사다리 만들고 어떻게든 병사들이 우악 담을 넘고 그렇게 담을 넘은 병사가 문을 열고 문이 열리면 대규모의 병사들이 들어가서 안에서 난장판을 치고 이런 형태였는데 이 성을 지을 때쯤 되면 화포가 너무나 통용됐기 때문에 이제는 공성전이 달라졌다는 거죠. 암만 성을 높이 쌓아도 대포로 뻥뻥뻥뻥 뚫어버리면 뭐 굳이 넘어가서 문을 열고 안 하더라도 대포로 뻥 뚫은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 전투의 양식에 맞춰서 성의 높이는 그냥 20척 정도로 타협을 받습니다. 기구들이 있는데요. 성을 쌓는 거의 주 재료는 돌이잖아요. 크게 유형거라는 수레, 그리고 작은 짐을 나르는 동차, 유형거에 동차 끈으로 묶어가지고 유형거 하나에 동차 계속 줄줄줄 해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보면 유형거의 모양새를 이렇게 보니까 이 안에 왠지 소가 들어가 있어서 끌어갔던 느낌 좀 들고요. 그리고 보통 수레는 이런 형태, 바퀴가 수레 위와 밑에 달리게 돼서 높이가 별로 높지 않은 형태였는데 요거는 높이가 이렇게 있고 수레 바퀴가 밑으로 가 있죠. 이렇게 개발한 거예요. 이전에는 없는 거였는데 이렇게 개발을 해서 높이를 가져가고 길다랗게 돼 있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높이 들었다가 높이 낮췄다가, 왜냐하면 돌을 캐오는 산에서 캐와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높낮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전에 수레라면 우와 떨어질 수 있는데 바퀴 있고 요렇게 들려서, 또는 바퀴 있고 요렇게 들려서 요거를 길게 늘어뜨린 이유는 높이라든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용도를 가지고 있고, 여기 보면 나무 판잣대가 이렇게, 나무 막대기가 이렇게 있죠. 돌이 우악 밀려가지고 넘쳐가서 앞에 있는 사람이나 소를 다치게 하지 않게 막대 걸기, 또는 들어 올려서 돌을 올리고 지렛대 원리로 내리면 수평을 맞춰주고 라고 하는 용도를 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많이 굴린 발명품입니다. 유형거. 그리고 기중기. 기중기는 무거운 물건을 가벼운 힘으로 들기 위한 용도로 거중기가 만들어졌고요. 거중기는 보면
제가 화성이라든가 정약용 뭐 기념관을 많이 갔는데 거중기가 뭐 4, 5층 높이에 있는 것들을 위아래로 계속 돌돌돌돌돌 높은 곳에 쌓는 용도로 활용된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고요. 봤을 때 이거는 암만 자료를 찾아봤지만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밑에 수레를 놔두고 그 수레에서 돌을 올리고 수레에서 돌을 내리고 라는 과정에 관여를 했을 것 같고, 실제 농로 높이 있는 위치에까지 위치를 조정했던 거는 고정도르래인 농로를 사용해서 쌓아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로, 거중기, 동차, 유형거 이런 도구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건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도구들을 보면 모두 다 돌들하고 큰 영향이 있구나. 다 돌을 어떻게 움직일까, 돌을 어떻게 다룰까 라는 거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산성이라든가 성을 쌓았을 때 백성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일꾼들이 가장 많이 다칠 때가 돌을 옮기고 수레에 싣고 수레로 끌고 가고 수레에서 돌을 내리고 그리고 돌을 높이 올려서 쌓고, 항상 돌은 무겁기 때문에 이때 사상자가 다 되게 많이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이런 자잘자잘한 안전까지 생각하면서 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 인력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거중기도 발명했었고 유형거도 했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만 나온 건 아니고 그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통해서 거중기를 만들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기도설은 서양에 있는 그 스위스 출신 예수회의 선교사가 명나라로 이런 거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라고 보내고, 명나라에서 그걸 보고 열심히 따라 그려가지고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만들고, 그 책을 그땐 조선의 사신들이 갔다가 들고 오고 임금한테 바쳤더니 임금이 정약용한테 오다 주었다 던져주면서 자, 만들어봐, 뭔가 만들어봐 라는 형태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중기라는 거는 이런 흐름을 통해서 만들어진 역사가 있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질문. 이렇게 만들어진 수원 화성은 임진왜란 때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요? 많이 도움되었다? 활용이 잘 됐다? 아니면 전혀 도움이 안 됐다? 네, 답을 드리면 이렇게 열심히 지었지만 수원 화성은 임진왜란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시기가 임진왜란 후기에 지은 화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원 화성은 조선 후기 정조 때 만들어졌고요. 1794년에 착공하고 1796년에 준공됐습니다. 그 당시 서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 혁명이 그 근처에 일어나고 있었죠. 저들은 열심히 프랑스 혁명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 조상들, 조선은 열심히 수원 화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성을 처음에 쌓기 위해서 조사를 했죠. 자, 성을 한번 쌓으려고 한다. 얼마나 걸릴 것 같냐 했을 때 다들 10년은 필요합니다 라는 예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10년을 예상했지만 실제 만들어진 거는 34개월에 만들었어요.
3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온타임 딜리버리도 정말 힘들어 라고는 했지만 이거는 공기를 정말로 확 축소한 거였죠. 그런데 사실 더위로 6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 빼고 자 일하지 마 중단해 해서 실제로 작업한 거는 28개월에 공사를 완료한 것입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공사 중단, 아 더워 일하지 마 라고 했을 때 일 쌓는 일꾼들이 감사합니다 쉴 수 있군요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사실 일하는 사람은 뭐 이런 걸로 뭐 공사를 중단해 난 더 나가서 일할 거야 일하게 해줘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월급쟁이 정규직이 아니라 일당을 받는 사람들에게 일당직이었기 때문에 쉬면은 돈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일할 거다 라고 했지만 야 더워서 안 돼 괜히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 더위하고 죽어나가고 야 좋지 않아 그만해 쉬어 라고 했던 거죠. 보면 10년에 걸릴 거를 28개월 동안 했대요. 이거는 정말 무엇인가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1, 2년 정도 뭐 줄였다라고 하면은 뭐 이해는 될 것 같아요. 뭐 10년 걸리는데요. 한 8년 동안 했어요. 야, 너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고 하는데 이게 77%의 기간을 단축했다라는 거는 열심히 했어요가 아니라 뭔가 특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특이점이 뭘까? 라고 보면 이때 정약용 할아버지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자, 사실 이렇게 되면 제일 처음 생각하고 있는 게 야 10년이라고 한 사람 누구야? 너 나와. 너 왜 10년이라 그랬어? 뭐 그럴 수가 있죠. 뭐 우리 프로젝트 할 때도 그거는 너 이때까지 할 수 있어? 뭐 3년 내에 해야 되는데 너 할 수 있어? 아 그거 안 되는데요. 그 3년 안 되고요. 그 절대 못 해요. 한 5년은 돼야 되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거라고 치기 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0년이라고 한 사람이 구라친 거냐? 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임금이 묻는데 구라는 못 쳤을 거예요. 아, 전문 용어 쓰면 안 돼. 거짓말은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10년이 걸린다라고 한 사람들도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처음에 성을 쌓는 것도 아니고 계속 성을 쌓아왔고 또는 산성 쌓다가 평지에 성을 쌓으니까 뭐 산성에서 지을 때 10년 걸려서 그런 거 아니야? 아마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다 그 정도는 다 눈치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 건데 그러면 어떻게 그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성을 쌓는 주재료는 사실 말하면 돌하고 나무입니다. 두 가지가 가장 크고요. 그런데 석재들, 성을 쌓는 석재를 종류와 규격을 다 나눠놨어요. 큰 놈, 작은 놈, 더 작은 놈. 그리고 석재 같은 경우는 자, 그 외부 시장에다가 맡겼어요. 자, 종류와 규격을 맞출 테니까 자, 너희들 이 종류와 이 규격에 갖고 와. 그러면 돈 쳐줄게. 그래서 일단 주 재료를 주도적으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갖추는 게 아니라 일단 표준 정하고 다 가져와봐. 다 풀었고요. 그래서 재료 구하는 시간을 줄였고 그리고 나무, 기둥이나 대들보 같은 구하기 힘든 굵은 나무, 큰 나무는 구규림에서 채취를 해왔고 그 외에 자잘한 것들은 자 그것도 우리가 이걸 찾느라고 고생하고 그러지 않을 거야. 자 그냥 돈 줄 테니까 너희들 갖고 와 라고만 했죠. 그래서 재료 수급에 대한 시간을 많이 줄였고요. 사람을 들이떠 때려박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자 일단
처음에 정약용이 요청받은 거는 기존에 쌓았던 성과 전혀 다른 것을 설계하라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고민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때려받고 사람이 열심히 가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건 힘과 시간밖에 없어요가 아니라 그것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또는 다치지 않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거중기, 농로, 유형과 같은 여러 가지 운반 도구들을 직접 만들고 찾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기술자별 노임을 정하고 보상을 했습니다. 뭐 전에는 자 부역이라는 걸로 해서 자 너희들 돈 못 줘. 하지만 나와서 일해야 돼. 한 고을당 몇 명씩 차출. 그런 게 아니라 자 돈 줄게. 돈 줄 때도 기술자 등급에 따라서 기술자별 등급에 따라서 돈 줄 테니까 다들 나와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름에 더워서 못하겠어요. 그냥 쉬지 마세요. 아니 못하겠으니 쉬세요 라고 했을 때도 무슨 소리예요. 나가서 일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것도 다 그런 이유였고, 그리고 뭐 와서 일하면 끝이 아니라 책임공사제라고 해가지고 자 이 건축물은 요 구역에 있는 영역은 김아무개가 했어요 라고 해서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이것들이 수원화성 가보면 그 누가 만들었어요 하는 비석들이 앞에 몇몇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돈 줬으니까 뭐 열심히 해 그런 게 아니라 회식도 자주 하고 쉴 때도 쉬고, 그 다음에 임시 숙소 뭐 여기저기서 막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막 왔는데 그 사람들 알아서 잘하고 한 게 아니라 임시 숙소도 지어놓고, 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다치기도 많이 하는데 의료소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산재 보상, 야, 일하다가 다친 사람도 있으면 전체 월급은 못 주지만 전체 임금은 못 주지만 최소 임금은 줄게. 그리고 아파서 쓰러져 있는 동안에 최소 임금은 어떻게 줄게 라는 것도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10년이라고 측정했었을 때 그 당시의 프로젝트와 77%가 절감된 이 프로젝트의 차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료 수급, 재료 수급, 무엇 때문에 WS를 진행했을 때 크리티컬 패스가 계속 막혀가지고 뭐 때문에 안 돼요, 뭐가 들어와야 되니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1년 지나고 2년 지났더니 누가 김아무개가 돌이 굴러가지고 7명이 다쳤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뭐 그런 것들도 아니고, 그리고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일주일이 걸리는 게 아니라 야 이런 걸로 해가지고 훅 해서 이틀 만에 올리고, 뭐 성 하나 돌 하나 올리는데 얼마 걸리는 게 아니라 기계로 쑥쑥 올리고, 이렇게 기구들을 많이 활용하고, 전에는 그냥 열심히 시간과 사람으로 때웠던 테고, 그리고 야 그 돈도 안 주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냐, 그냥 설렁 죽지 않을 정도만 일하자 그러는 게 아니라 돈 주고, 더군다나 더워서 쉬라니까 나 돈 벌어야 돼요. 뭘 더워요? 그냥 일할래요? 라고 하고 대충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 놓고 1년 있다가 다 쓰러져 버리는 게 아니라 빼박이죠. 빼박.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해서 내가 만든 거에서 돌 떨어지고 물러 떨어지면 너 이리 와 라고 바로 할 수 있는 품질까지도 확보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근로 환경들을 조성해서 실제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런 일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과 관련돼서 자 그럼 누가 만들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학자, 17세기 실학자인 유형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유형원이 반개수록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야, 언제까지 유교 가지고 그럴까 할 거냐. 우리 실학이 최고야. 실학을 실제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너희 한양 좋아. 하지만 저 남쪽에 보면 수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진짜 좋아. 여기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해로가 아니라 육로로 올라오는 길목이야. 여기가 진짜로 중요한 곳인데 여기 성 쌓을 때도 있어. 더군다나 이제는 상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한성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런 데 수도 있으면 안 좋아. 이거는 교통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은 막을 수 있을지언정 교통이 안 좋아. 여기는 뻥뻥 뚫려가지고 야, 여기에 성을 쌓고 이곳에 도시를 세우면 유통, 상업이 되게 발전할 거야. 라고 예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주장을 했죠. 유형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열심히 야, 이걸 해야 돼! 라고는 했지만 주장만으로 끝났죠.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책 쓰고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정조가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야, 이제 이런 좋은 게 있었구나. 야, 이거 쓴 사람 누구야? 그래? 지금 당장 불러와봐. 죽었다는데요? 아, 그래? 그러면, 야, 그 가족들한테 상 줘. 돈 주고, 상도 주고, 그 사람 벼슬이 뭐 있어? 야, 벼슬도 올려줘. 야,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었네. 라고 해서 정조 눈에 띄어서 유형원에 대한 내용들을 참조해서 드디어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죠. 자, 그래서 계획을 하는 거죠. 자, 야, 저기다가 정말 좋다. 제 말대로 우리 상업을 발전시키고 저쪽에 성을 쌓자. 얼마 들 것 같아? 10년이요. 그래. 쭉 하고 실제로 다 만들고 3년이란 시간 동안에 다 만들어서 야, 그래서 얼마 썼는지 가져와봐. 계산해봐. 라고 했더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25조에 대한 금액이 모두 사용됐습니다. 라는 걸 알게 됐었죠. 이거는 정말 큰 프로젝트였었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조라는 사람이 얼만큼 이 프로젝트의 진심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인 스폰서로 야, 돈 대줄 테니까 만들어. 잘 만들어봐. 라고 한 정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수원 화성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두 사람 하면 정조하고 정약용 둘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칩 아키텍트였어요. 모든 설계를 이 사람이 다 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사람이 다 했어요. 모든 설계를 이 사람이 다 했는데 정조가 정약용을 어떻게 알았냐면 한성이 서울에 있고 한강이 있고 열심히 남쪽으로 가서 고개도 넘고 열심히 가서 정조의 아버지가 있는 능까지 현릉원까지 쭉 오게 되는데 항상 한강을 건너 써야 되죠. 그래서 한강을 건널 때는 배를 가지고 배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날 배다리를 계속 겪고 있는데 야, 이 올해 배다리는 왜 이렇게 튼튼하냐? 야, 이거 되게 잘 지었는데 누가 만들었냐? 했더니 정약용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 봐라, 일을 잘하네 라고 있었는데 성을 쌓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성을 쌓아야 되겠다. 누구한테 설계를 맡길까? 했는데 그 배다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쟤한테 맡기자 라고 했는데 그 사람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3년 휴직 중에 있는데요. 그 상을 당하면 3년 동안 심요살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그 자식은 아버지 묘 근처에서 3년 동안 그 묘지 심요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근데 정조가 딱 보더니 휴직은 휴직인데 야, 너 그렇구나. 그래, 뭐 휴직 맡았는데 심요살이도 못하고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책을 하나 슉 던져주면서 야, 놀지 말고 자, 책 하나 줄 테니까 너 이번에 한번 성 하나 설계해봐. 내가 성 하나 크게 만들 건데 자, 이 필요한 거 다 말해. 네, 요런 책도 줬으니까 너한테 요구하는 거는
딱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지금까지 조선이 쌓았던 어떤 성과 다른 성을 만들어봐라. 새로운 성을 만들어봐라. 그리고 아름답게 해라. 누가 보기에도 예쁘게, 예쁘게는 아니죠. 아름다움이 적을 이기리라 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시각적으로도 훌륭한 걸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해서 일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그 정약용도 만만치 않은 게, 그 설계를 한번 해보라 그러면 그냥 대충 설계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꼼꼼하게 설계를 합니다. 책을 한 권을 달랑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성설, 성 쌓는 법에다가 옹설 도성, 문이 있는데요. 그때 문 뚫리면 안 되니까 요렇게 둘러서 병사들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성 밖에 성을 하나 더 둘러야 돼요. 옹성 도설, 포를 쏠 수 있는 루에서 항상 적을 쏠 수 있는 포도 만들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돼요. 현안도설, 성벽 안에 있는, 성곽희 안에 있다 보면 밖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성에는 반드시 밑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멀리 볼 수 있는 총안 말고 바로 밑을 볼 수 있는 현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가까이 있는 적도 파악하고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하고는 현안도설, 누조도설, 문이 있는데 문은 나무로 만들잖아요. 여기다가 보니까 적들이 불 지르고 이거 불 태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럴 때는 위에다가 물동이를 놔두고 불 탈 때 물을 뿌려가지고 성벽에 있는 불을 끄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누조도설, 기중도설, 돌을 올리고 쉽게 올리고 있는 요런 기중기, 거중기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총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책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개의 책을 다 꼼꼼히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했던 거죠.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바로 성사착, 그런 게 아니라 어제 성화주략이라고 내가 직접, 임금이 직접 만든 책이라고 해서 어제 성화주략을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시작을 외칩니다. 그런데 성설이 거의 대부분 왔고, 성설에 뭐 이름만 갈아 끼게 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어명이 된 거예요. 자, 성싸,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라고 해서 힘을 실어준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봤더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성은 전체 이만큼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지금 설계 때 하고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봤더니 한 25% 정도의 성 둘레가 더 커졌다 라는 말이 있고요. 성의 둘레는 이만큼 해야 돼. 그리고 성을 쌓는 재료는 뭐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성 바깥에는 해자 또는 연못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성 둘레에 물도 쌓아야 돼. 이 성을 쌓기 위한 터는 어떻게 다져야 돼. 저기에서 돌을 뜰 때 어떻게 돌을 떠야 돼. 그리고 돌 뜬 데에서 여기까지 가져왔을 때 길은 어떻게 닦아놔야 돼. 그래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닦아놓은 길을 그냥 걸으면 안 되고 수레도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알려줄 테니까 그 수레로서 이렇게 갖고 와야 돼. 그 다음에 그렇게 가져온 돌을 성을 쌓을 때는 또 어떻게 써야 돼. 라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내용들이 그 화성성역 의궤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고, 예전에 산성을 쌓았을 때도 이와 비슷한 게 과연 이 정도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담아있는 설계를 했을까? 라는 것들이 기록이 안 남아서 없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저기 성 한두 번 했냐? 한 3년 전에 쌓았던 성 누가 쌓았어? 그냥 개 시켜가지고 그냥 쌓으라 그래. 언제까지 쌓으라 그래. 라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심히 드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많이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뭔가를 하나 할 때도 실제로 프로젝트 수행을 했을 때 각가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그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각각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그거를 어떤 어려움이, 이때는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때는 어려운 예상되고, 그런 것들을 그러면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들을 초반에 많이 설계를 한 것들에 대해서 큰, 특이점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중에 최재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조선의 3대 재상, 5대 재상 해서 가장 잘한 재상, 좌의정들이나 영의정들을 말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황희, 그다음에 유성룡, 최재공 것처럼 그 전체 조선이라는 나라의 모든 선비들이 공무원 하려고 모두 뛰어드는, 몇몇 되지도 않는 급제를 위해서 뛰어드는 대에서 가장 높은 좌의정에 있었는 사람이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활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조하고도 쿵짝이 잘 맞아요. 시시건건 싸우는 게 아니라 정조와 쿵짝이 잘 맞고, 정조가 이 성을 왜 쌓아야 돼? 라는 목표의 의식이 있으면 그거에서 목표 의식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똘똘하기까지 그런 사람이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좌의정으로서 총괄한 게 아니고요. 야, 쟤 내보내. 여기 있으면 안 돼. 쟤 쫓아내요. 라고 했다가 쫓겨났다가, 야, 너 그러지 말고, 제 수원, 저쪽에 수원에 있는 유수, 그러니까 수원시장이 되죠. 야, 수원에 너 유수로 보낼게. 거기 수원 유수로 있으면서 공사 총괄해. 라고 해서 좌의정까지 지냈던 사람이 내려와서 이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심태라는 분도 대단한 분이죠. 무인이에요. 무인 출신인데, 무인이고 처음부터 드립다 잘하는, 야, 얘는 그 성골이야. 얘는 오자마자 쟤는 뛰어난 애고가 아니라 그냥 장수였는데, 글도 잘 읽어. 얘 보니까 병법도 잘 써. 똘똘하네. 그러다가 눈에 들어서, 야, 너 그러지 말고 어용청이라고 내가 기존에 있던 군사조직 말고 새로운 군사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조선에 그 진짜 힘을 다 실어줄게. 그 어용청 대장해. 라고 해서 거기까지, 대장까지 올라온 입지적인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수원부 유수까지 하게 되지만, 그때 수원에 와서 현장 실무자로서 조심태라는 무인이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실제 성을 쌓는 일을 맡았던 거죠. 자, 화성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자, 메인 스폰서 정조가, 자, 성을 쌓아야 되겠어. 정말 필요하네요. 진짜 쌓아야 되겠네. 이거는 꼭 해야 될 거네. 자, 근데 난 야료 안 부리는 사람이야. 야, FM대로 가자. 자, 제대로 해봐. 해야지. 성을 쌓아야지. 그리고 역시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조가 뜻을 같이 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자, 성을 쌓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해보자. 자, 우리 뭐 농땡이 피지 말고 잘 해보자. 라고 했을 때 4개 조직의 시니어 매니저들, 그 밑에는 17직종의 실무 매니저들이 각각 포진돼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을 쌓기 위해서 그 성을 쌓기 위한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위 관리자들과 성을 쌓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이 필요할지를 다 구분해 놓고, 그 역할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의 책임까지 다 갖고 있고, 그런 조직화된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더군다나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설계까지 대충 한 장짜리 설계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17장짜리 설계서를 막 만들어서 17권짜리 설계서를 던져주면서, 자, 이대로 만들면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상세한 설계서까지 주어진 프로젝트를
자, 여기까지 보더라도 야, 이 프로젝트 성공하겠네 라는 게 바로 나오죠. 더군다나 빵빵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야, 어명인데 말을 안 들어서 한다? 아, 바로 죽음이죠. 자, 이제 프로젝트의 목표까지 확실한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실제 일을 하는 것들은 하위 직종, 그 담당자, 실무자들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직군들을 나눠보면 22종류의 기술자 1840명이 성을 쌓는데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그 편수, 우리 현재 상황으로 보면 PL이 될 것 같아요. 장인 조직의 우두머리, 편수라고 불렸고요. 보통 편수 한 명이 일반 장인 30명을 데리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편수라는 직종이 있구나. 그리고 가장 많은 거 석수 660명, 그리고 화공 460명. 아마 화공이 많이 들어가는 건 수원 화성이라고, 화성 행궁 임금의 그 궁인 행궁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기도 하겠지만, 제가 수원 화성을 둘러다 보면 목재로 지어져 있는 건축물들이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잘, 그림도 잘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게 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이고요. 그래서 석수가 보통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석수, 목수들이 다 동원됐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한 명짜리 직군, 병풍장. 야, 병풍? 야, 이거 병풍 만드는 거 아니야, 하나? 그 다음에 문짝에 있는 고리, 돌서기를 만드는 장인 해가지고 고리 만드는 거. 야, 너 한 명만 와. 네가 한 명이 다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석회 굽는 장인 한 명. 뭐 이런 것들도 재밌네 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조사를 하게 됐죠. 자, 18세기 조선 기술자의 노임 단가를 한번 또 같은 자료가 여러 자료를 막 뒤지다가 찾았는데, 자, 1당입니다. 일반 인부, 기술직이 아닌 인부는 이전 오픈을 받았고요, 하루. 그리고 기술자들은 거의 2배를 받았습니다, 사전.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기술이 없는 일반인들과 기술자들은 거의 2배 정도의 일당의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게 보이고요. 더 재밌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단독으로 책정이 됐는데, 석수는 석수 플러스 보조 한 명이 함께 이렇게 책정이 됐다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석수는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걔는 반드시 2인 1조로 돌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인가 보구나. 그리고 석수는 다른 직종들하고 동일하게 받지만 보조원은 그냥 쌀만 받는구나. 야, 너는 입에 풀칠해. 그리고 나 따라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너도 나 잘 되면은 기술자로 돈 받아. 하지만 그 전까지는 먹고는 살려줄게. 그냥 돈만 받아. 쌀만 받아. 그렇게 책정됐겠구나. 요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전, 일전이라는 돈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나를 한번 봤는데요. 그 당시에 쌀 한 섬이 5냥이었습니다. 걔를 졸졸졸졸 계산을 쭉 해보니까 쌀 쇠대는 한전으로 살 수 있다. 1전으로 살 수 있는 게 쌀 쇠대였습니다. 그럼 쌀 2대는 2전이네요. 그래서 그러면 1전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라고 봤는데, 요건 또 다른 자료에서 주막에 가면, 자, 주목 저녁상 4-5개, 그리고 좀 저녁 먹고 나서 자, 떡하고 술 2잔 먹고 야식으로 재밌게 놀다가 하룻밤 재워줘 라고 한다면
요렇게 다 하면 일전이 날아가네요. 그래서 그 말은 즉슨 그냥 일꾼들은 와가지고 잠자고 밥 먹고 하면 절반 정도는 날아가고 절반은 잘하면 모을 수 있고, 또는 4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저축이라는 건 힘들고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보여지네요. 나머지는 뭐 전문가들, 기술가들은 그렇고요.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과 기술자는 2배, 석수는 2인 1조로 측정이 되나 보다. 그리고 그 일전이라는 거는 그냥 하루 하루 그냥 살아갈 때 드는 금액 정도로 생각되는구나.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밥 먹는 거는 4푼인데 숙박 잠자는 거는 그의 4분의 1밖에 안 되네. 이런 것도 재밌었죠. 그 말은 즉슨 주막이라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식사를 하는 장소고, 식사를 하면 서비스로 잠까지 재워주는 곳이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서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더 죽을 것 같기도 하지만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방에 몰려가지고 막 칼잠 자고 막 더럽고 막 이거는 아니야 라는 것도 보였습니다. 대충 이렇구나 라는 것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원 화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지도에서 수원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가 이렇게 돼 있고, 자, 수원 화성은 한문도 똑같아요. 수원 화성은 수원에 있을까요? 화성에 있을까요? 수원, 화성 어딜까요? 자, 그거는 그냥 굳이 구분해. 근데 현재는 수원에 있어요. 수원에 있는데 그냥 예전에는 수원성, 수원에 있는 성이라고 해서 수원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성의 이름 화성이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그 말은 즉슨 그 지역은 옛날부터 수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화성이 생기면서부터 수원과 화성이라는 지명들이 계속 논의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1949년에 이만큼이 다 수원군이었어요. 수원군이었고, 수원군 내에는 화성군이 있고 수원읍이 있고, 그거를 다 수원군이라고 불렀는데 수원읍이 사람 많아지니까 냅다 해가지고 수원시로 분리가 되니까 수원이라는 걸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그래? 그러면 이만큼 있는 거를 화성군이라고 불러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굳이 수원이나 화성이나 이런 유래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는 수원에 있구나 정도로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수원에 성을 쌓았을까? 방계 유형원이 거기다가 지으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그곳에 가야 되는, 자주 가는 일이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 성을 쌓아야 됐기 때문에 성을 쌓은 거고요. 그 기록 중에 조선 왕릉에서 유일하게 그 묘원능이라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그 겪었던 왕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육릉입니다. 옛날부터 능이 다 같은 능이 아니에요. 그 능도 레벨이 있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쓰는 거는 묘라고 부르고요. 그보다 레벨업을 하면 무슨 원이라고 부르고요. 그보다 더 높은 단계는 능, 임금들이나 왕족들이 죽었을 때 있는 묘는 능. 그런데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처음에는 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묘라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그래도 왕가의 건데 라고 해서 현릉원이라고 격상됐습니다. 그러다가
야, 정조가 왕이 되고, 자, 내가 왕이고, 우리 아버지도 왕이었는데, 왜 원이라고 불러야 돼? 장조라고 부르면서, 능으로 올려. 라고 해서, 융능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었는데, 같은 묘지인데, 그냥 같은 묘지인데, 묘, 원, 능이라는 세 가지를 모두 겪은 왕릉. 조선시대 유일한 융릉이라는 곳이 마침 수원화성 근처에 있는 거죠. 여기가 융릉, 여기가 수원화성, 요 안이 행궁, 한양은 여기 쭉 남쪽으로 쭉 가다 보면 행궁에서는 북쪽문으로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있는 그 한양이에요. 여기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은 한 뭐 요 정도 될까요? 여기가 서대문, 동대문, 남대문, 북문, 여기가 북문인데? 요런 형태. 한성은 산으로, 남산, 여기는, 무슨 산인지 까먹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북악산, 여기도 까먹었다. 여기는 안산, 이렇게 해서 쭉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인데 반면에, 여기도 산은 좀 둘러지긴 했지만, 이런 높은 산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뻥뻥 뚫려 있는 형태에 있는, 여기서 성을 쌓고 행정 도시를 가져가면 상업이 발달하리요 라는 위치가 여기인 거죠. 그래서, 자, 왜 수원에 성을 쌓았나요? 라고 했을 때, 크게 아버지가 묻혀 있는 이곳하고, 거기서 말년에 자기 후손한테 한양을 내주고 자기는 여기 있으면서 어머니 모시면서 여기서 계속 아버지한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을 했던 것이 수원 화성이었습니다. 자, 화성은 왜 만들었을까요? 거의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자, 수원화성은 왜 만들었니?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요. 효심이요. 부친 사도세자의 묘소요. 얘는 꽝이야. 요게 다 나오고요.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이요. 이렇게 있는데 군사 방어 시설이요. 라는 것도 있지만 빠지지 않는 거.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기반 확보. 새로운 정치 이념의 실현. 그래서 수원화성은 목적이 있었어요. 정조가 조선 후기에 강력한 왕권을 내세우곤 있었다곤 하나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한성이라는 곳은 기존에 있던 경제 기반을 닦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자리를 차지한 곳이었고, 그리고 암살이라든가 정치적인 암살이나 그 외의 것들이 항상 시달렸던 곳이었고, 그 기득권 세력들에 항상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새로운 상업의 발단되는 도시를 만들고 기존에 있던 기득권들이 갖고 있던 권력들을 이쪽 상업 쪽으로 많이 두르려고 했던 것도 크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자기 아버지에 있는 묘가 가까이 있었다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어요. 수원 화성에 대해서 수원 화성이 뭐고,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는 수원 화성을 통해서 자, 우리가 시사점을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자
라고 했던 게 지금 이 시간이었는데요. 요것들을 한 번씩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서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종료해 볼까 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성공을 향한 열망. 그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비즈니스 편익이 가장 우선으로 되죠.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성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프로젝트의 성공은 잘 끝내는 거요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가장 큰 성공의 판단 요인이죠. 자, 정조는 그러면 화성이라는 성을 왜 쌓으려고 했을까? 보통 이런 일을 할 때에는 프로젝트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인 게 있고, 하면 좋은데 뭐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 근데 야, 이거 해야 되는 거, 해야겠다 라는 게 있고, 꼭 해야 돼, 해야만 해, 안 하면 안 돼 라는 게 있는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가장 좋은 거는 프로젝트 스폰서와 프로젝트를 발주한 사람들이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는 게 있을 때 크게 성공을 하게 되죠. 그 말은 즉슨 정조는, 자, 이 행궁을 쌓는 행위 자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나 라고 봤을 때 결코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일로 여겼다고 생각됩니다. 왜? 정치적인 이상, 기득권의 파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인해서 수원화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프로젝트를 잘 이끌지 않았나 라고 보고요. 자, 그런데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그거는 정조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느꼈지만, 사실 이것들을 이끌어내는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딴 마음 품고 있으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뭐가 아니라, 이 수원 화성 프로젝트는 전체 진행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그 뜻을 그대로 오해 없이 그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것들의 뜻에 동조하고 열심히 나 역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그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내가 정말로 잘 해볼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프로젝트, 수원화성 프로젝트를 이끌었다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프로젝트에 대한 열망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다 퍼진다 라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프로젝트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스크를 수행할 때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자, 타스크는 중요하죠. WBS에서 타스크는 정말로 중요한 건데 꼭 해야죠. 꼭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타스크라는 거에 얽매여서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실제로 야, 넌 이 타스크에서 뭘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냥 뭘 해요. 자, 뭐 해야 돼 하면 이거 하고, 그거 해야 돼, 그거 하고, 그거 해야 돼, 그거 하고. 사실 그걸 하는 거는 앞뒤 맥락에 따라서 얘는 뭘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이게 내가 만든 타스크 자체가, 내가 하는 타스크 자체가 앞으로에 있는 어떠한 거에 영향을 주는 거야 라는 것들의 일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뭐 알았어, 그래서 그냥 난 거기까지만, 이것도 한 거고
10가지를 해도 한 거고 한 가지만 해도 한 거고 난 그냥 한 가지만 했지만 하란 대로 했어가 아니라 그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을 일의 의미를 되살리자라는 거예요. 자, 성을 만들어봐. 거기에 필요한 거 열심히 개발해봐. 라고 했을 때 책 하나 던져준 거 뿐만 아니라 자, 그 책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와 그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검토하고 그랬을 때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걸 해결해야 돼. 이런 걸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해서 하나하나 다 고민하고 개발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 기기도설에서는 나사가 필요했어요. 기어가 있어야 동작을 할 수 있었는데 조선에서는 그런 꽉 맞물리는 기어를 만들 힘이 없었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정약용은 새끼줄, 밧줄을 기어 대신 사용하자 라고 해서 기어가 맞물리는 행위를 하고 있던 것들을 다 밧줄을 통해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냈어요. 이것들이 다 밧줄을 통해 기어 없이 밧줄을 통해서 기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개발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뭔가를 하나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에서 꼭 필요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머릿속에서 다 시뮬레이션하고 그 항목 구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겠다라는 걸 다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거를 뭘 해야 되지 라는 것도 다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자재를 할 때도 야 있는 거 그냥 열심히 가져다가 쓰지 뭐. 야 어디서 그냥 구규림이 있으니까 거기서 갖다 써. 돌도 돌산 팠다며 그 돌산을 가져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제 시간에 맞추고 어떻게 구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한 흔적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다 챙기는 사항들까지 설계에서부터 운영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디테일하게 사전에 검토되었다 라는 거. 그리고 일을 해야 하는 이유, 보편타당한 일상. 그 옛날에는 야 균역 나와야지. 자, 다 나와. 이래. 돈 없어. 나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을 하면은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걸 인지했거나 또는 일을 시킬 때 그냥 시키면 안 돼.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하고 이것에 대한 큰 목표는 우리 정조, 최재공, 조심태, 정약용 이 사람들끼리는 정말 크게 이건 꼭 해야 되고 안 되면 큰일 나. 우리 조선시대를 바꾸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건 그들만의 생각이고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와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식, 보편타당한 상식들을 제공했다라는 게 저는 큰 맥락 중에 큰 도움, 성공을 이끄는 힘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돈 줄게. 돈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 맞는 돈을 줄게. 그리고 야, 기존에 일하다가 다 다쳐가지고 뭐 몸도 상하고 그러는 거 안 하게 해줄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자, 그거 이렇게 해줘서 이끌게 해줄게. 그리고 자, 아프거나 힘들고 그러면은 그거 도와줄게. 복지까지 다 챙겨줄게. 그럴 테니까 자, 너희들도 지금 왜 성을 쌓아야 되는지, 이 성을 정말 잘 만들어야 되는지를 너희들도 느껴봐. 라고 하는 일하는 이유를, 보편타당한 이유를 제시했다. 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는 완벽할 순 없어요. 설계를 완벽했다라고 하나 또는 예전에 레퍼런스를 잘 갖고 왔다곤 하나 지금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의 정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걸 가져다가 우리 프로젝트에 맞는 것과 차이점을 초반에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처음에 벽돌로 두릅시다 라고 했던 게 아니야. 지금 벽돌은 지금 단계는 아직 기술이 여물지 않았어. 그리고 화강암 광산이 발견됐으니까 화강암과 벽돌을 필요에 맞게 쓰자. 야, 25척으로 하자고 하는데, 야, 따지고 보는데 돈이 없어. 야, 거기 높이까지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 못할 것 같아. 그래도 그 20척까지만 하면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될 것 같아. 그냥 자, 우리 비용도 없고 그러니까 20척으로 하자. 굳이 이거 한다고 했다고 반드시 이렇게 다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다 프로젝트를 망가뜨리고 일정 지연시키고 거의 돈도 없는 걸 할 수는 없어. 자, 여기까지 하자. 라고 협의를 본 거죠. 이게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아무튼 기준에 맞게 자신들이 테일러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쁜 얘긴 한데 이게 현안입니다. 안쪽에서 바깥쪽 근거리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적을 보기 위한 구멍, 현안이라는 건데 설계서를 그대로 따르자니 설계서를 잘 이해는 못하겠고 또는 비용도 어렵고 해서 현안은 대충 만들었어요. 대충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 진짜로 현안에 대해서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고 좀 더 밑에는 이게 사각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밑이 안 보이는 사각이 많이 보이는데 이거를 사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야각을 높여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자, 이거는 좀 그냥 좀 편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좀 뭐 그렇게 좋은 예나 나쁜 예다 라는 게 아니라 아무튼 테일러링을 했다. 그리고 설계를 했을 때 성의 기울기, 외성은 성의 기울기가 이렇게 곡선을 가지고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정약용 처음 설계에서는 야, 이게 성에 못 올라가게 좀 기울다가 약간 이렇게 튀어 올라야 돼. 그래야 얘가 뭔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는 했지만 야, 안 돼. 야, 그러지 말고 자, 그냥 해 라고 해서 좀 줄인 상황도 있고요. 그건 요거 설명. 그리고 처음에 설계에는 성 주변에 해자를 두르자고 했어요. 자, 그래야 바로 못 넘어오고 해자 때문에 구멍 뚫려서 물에 퐁 빠지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는 했지만 이 역시도 야, 봤더니 그냥 야, 돈도 없다 야. 그리고 꼭 굳이 여기다 해자 안 해도 돼. 보니까 자연 해자라고 해서 강도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엇도 이렇게 두르고 굳이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하지 마 라고 테일러링을 했다는 거죠. 네, 테일러링을 쉽게 테일러링을 했습니다. 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했다고는 하죠. 그리고 오성지라고 철문이 있을 때, 이건 나무문이 있을 때 불이야 불나면은 물을 훅 뿌려가지고 불을 끄기 위한 오성지라는 누조도 설계됐지만 그 당시 설계의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잘못 만든. 자, 보통 이렇게 불은 여기서 이 안쪽에서 불 나고 있는데 여기 구멍 떠놓고 여기서 물 뿌려봤자 불 안 꺼지거든요. 그래서 뭐 적약용도 다 만들어진 다음에 볼 때 이 구멍 이건 아닌데 여기 천장 여기다 뚫어놔야 이렇게 불을 끌 수 있는데 이거 잘 못 봤네, 이거 아쉽네 라고 했다는 평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두둔하고 있는 다른 쪽 자료를 보면 야, 그 당시에 이거 챙길 시간 없었다. 이런 것들이 그 누조 도감, 현암 도감, 옹성 도설 그런 설계서를 그림만 보고 판단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조심태라든가 몇몇 실무자들이 이거에 집중하고 같은 시기에 다른 쪽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챙길 시간도 없었다라는 일정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성이 뚫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뭐 테일러링 이것도 예산 없다고 해자 빼고 예산 없다고 높이 줄이고 예산이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벽돌 안 두르고
이것도 화강암도 쓰고, 이것도 기울기도 막 이렇게 했어야 더 못 올라가는데, 이것도 뭐 기울기도 좀 둔하고, 불났을 때 불 꺼야 되는데, 이런 거를 뭐 테일러링이라고는 하지만, 이 설계보다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대충 한 거 아니냐 라는 평도 내릴 수는 있죠. 내릴 수는 있는데, 그것은 아직 그 당시에 있는 걸로 하지만, 아무튼 그들은 그들만의 생각과 그들만의 목적을 가지고, 최소한 제가 문서나 이런저런 자료를 찾으면서 느낀 거는,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었구나. 하려고는 하고 최대한 어떻게든 그 비즈니스 편익에 맞춰가지고 일을 마치고 성공하려고는 했을 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테일러링을 거쳐서 억지로 하지 않고, 실제 큰 목표를 달성하면서 자잘하게 감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판단했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출물인데요. 우리는 산출물이라고 하면 뭐 그냥 요식행위라고 판단을 하곤 하지만, 제가 느끼는 산출물은 유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사람들만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언제든 사라질 사람들인데, 그들이 없을 때 내가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이 결과물들이 내가 없다고 다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없더라도 잘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게 전문가라고 보거든요. 반기의 유형원은 계속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실학을 해야 된다, 내가 좋은 뜻이 있어. 암만 부르짖었더라도 반개수록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지 않고 죽었다면 걔는 그냥 흩어져 날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책을 하나 남겨놓고 자기의 뜻을 남겨놓음으로 해서 100년이 지난 시기에 누군가가 이 책을 읽고 그걸 뜻을 실행했다면, 이미 유형원의 뜻은 살아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끝끝내 시대를 넘어서 자신의 뜻을 이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더군다나 6.25 때 다 망가진 화성을 다시 복원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평가를 들을 수 있게 해준 이 화성성역의궤라는 책, 이게 진짜 프로젝트 결과물, 프로젝트 산출물이죠. 누가 했고, 언제 했고, 일정이 어떻게 되고, 그 만드는 과정이 어떻고, 그 상세한 것들, 그 와중에서 조정하고 왔다 갔다 한 그런 문서들도 다 정리하고, 거기에 설계서는 이렇게 돼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화성성역의궤라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당시에 결과를 내가 없더라도, 그 당시에 쌓았던 사람들이 없더라도 다시금 되살릴 수 있는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역시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산출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긴 시간을 가져왔는데, 주된 목적을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수원 화성이라는 정말 멋진 곳이 있어요. 그런 멋진 곳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라는 거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과연 프로젝트를 성공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 그리고 수원 화성에서는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잘 끝냈을까를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긴 시간을 같이 들어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에다가 또는 감상평 또는 후기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한번 댓글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많습니다. 뭐 자료 조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거 에이 거짓말 마세요. 내가 자료 따로 찾아봤는데 그거는 이거더라고요. 라는 거를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네 생각이고 그거는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것도 좋고요. 그런 것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강의 자료 중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재밌더라, 꿀재미더라, 너도 한번 들어봐, 그냥 편하게 1시간 반 재밌게 들을 수 있어, 들어봐 라고 소개시켜주면 더 좋고, 그러면 요런 피드백을 좀 잘 들어보고 결과를 보고 이 프로젝트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프로젝트를 더 잘하려면 뭘 해야 되지? 라는 쪽에서 몇몇 개 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서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제가 거기에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강의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네. 네, 많은 긴 시간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